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 즉 정치 테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욕설을 하는 건 기본이고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글마저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당 내부에선 자작극 아니냐는 음모론을 옮기고 심지어 윤 대통령 측은 피해자가 폭력을 유도한 것 아니냐며 가해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거친 욕설을 합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길 건너편에선 달걀과 물병이 날아옵니다. 현역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습니다. 저녁에도 헌재를 향하던 국회의원을 향해 한 60대 남성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발로 찼어요. 범행범 체포하세요. 모두 불과 하루 사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열흘 전에는 1인 시위를 하던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한 남성이 시비를 걸더니 맥주캔을 던지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와도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투 안에 검은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권총을 이용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공개 활동을 자제하다가 결국 방탄복을 입고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의 공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반대 시민들 앞에서 탄핵을 외치면 뺨을 때리라고 유도한 거라며 평화적으로 의견을 밝히거나 그냥 걸어가다 봉변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 탓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현역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폭력의 대상이 됐는데도 자작극 아니냐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롱을 퍼뜨렸습니다. 저 건너에서 이 날계란을 던지려면은 정말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 던져야 여기까지 도달을 합니다. 지난 1월 폭도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를 겨냥했습니다. 헌재 앞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모여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그 순간도 경찰에서 확성기를 단 승합차 한 대가 헌재 앞을 오가며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앞서 보신 국회의원이 당한 계란 테러에 대해 자작극이라며 처음 음모론을 제기한 건 누굴까요? 이번에도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심지어 계란 모양이 독특하다, 경찰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음모론을 극우 성향 매체는 또 곧장 기사화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투척된 달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쪽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극우 성향 매체에서도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에이 뭐 어때 이러고 던졌거든요. 그러고 씩 사라졌어. 확실한 거죠. 제가 봤어요. 키가 좀 작고 머리 약간 장발인 남자예요.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 진압에 나서자 민주당의 자작극이란 주장이 극우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에 퍼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뿌락지인 것 같고 솔직히 민노총이란 얘기도 있고. 계란 모양이 이상하다. 의원들의 대응이 너무 침착했다. 근거라 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음모론입니다. 계란이 독특해요. 자, 그런데 자작극이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작극으로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해산시키려고. 한 극우 매체는 단독 보도라며 온갖 낭설들을 모아 그럴싸한 기사 형식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달걀 추적 전 경찰이 우산을 꺼내든 걸 문제 삼으며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 사건 발생 전부터 미리 알고 대비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레 그런 어떤 이런 테러를 당한 사람들 치고는 너무 침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관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바나나 등의 투척물이 던져진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무전으로 듣고 우산에 배치했고 최초 투척물이 날아든 다음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극우 유튜버도 달걀 투척이 별것 아니라는 듯 자작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 불러다가 자유파를 탄압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함정. 그 날달걀이면 손수건 꺼내서 닦으면 그만 아니에요.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음모론을 무차별 확산하는 데 가세하면서 공공연한 정치 테러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기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름 자막이 박대출 의원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장 집행을 걱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다 맞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두 사람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체포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나눈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경호처 간부가 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무슨 권한과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경찰은 대통령이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을 김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체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12월 중순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직접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부의, 즉 윤 대통령이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맞겠다고 답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지난달 김 차장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과 암호화 메신저인 시그널로 나눈 대화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7일 김 차장이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핵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 날 있었고요. 저하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합니까? 이미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과 윤 대통령 체포 후엔 김 여사가 총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며 체포를 막지 못한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이 같은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서울 서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자,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안이잖아요. 경찰의 영장을 검찰이 거듭 가로막다가 뒤늦게 청구가 되고 이제야 법원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오늘 영장 심사에 검사들이 나오지를 않았다고요? 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는 2시간도 안 돼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지금은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는 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만 발언권이 있다 보니 검사가 없는 경우 수사 주체 측의 입장 전달이
검찰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는데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준 뒤에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해온 검찰이 영장 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신문에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한 건 물론 앞서 체포영장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적부심 청구도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 경찰 측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집행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막아왔는데요. 만약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이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 사고를 쳤다.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 여사가 결과 공표 전 사전에 퍼뜨리자 이러다 큰일 난다며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결국 결과 공표 시점 자체가 앞당겨졌는데 검찰은 이미 이러한 사실 모두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P&R은 후보 확정 1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45.8%대 이재명 30.3%로 윤 후보가 15%포인트 이상 크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검찰이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단체 카톡방에 그 결과를 올려 공유하고 있다는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고 적었습니다. 여론조사 일을 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겁니다. 강 씨가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 하자 김 전 소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사고 쳤지 뭐라고 답합니다. 강 씨가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자 김 전 소장은 김 여사가 또 사고 쳤다고 반복했습니다. 김 전 소장은 MBC에 김 여사가 윤 후보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명태균 씨에게 받아 몇 사람에게 보내줬고 그중 한 명이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며 그걸 본 누군가가 항의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고 미리 잡아둔 공표 시점을 더 앞당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에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결과 유포에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걱정한 듯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수치를 조금 바꿔서 주자는 고육책까지 낸 건데요. 이어서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이 통화한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김 전 소장이 지난번에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이 난다며 어디 자료를 보내줄 때 자료 수치를 조금 바꿔서 주라는 것 같다고 하자 강 씨는 수치를 2포인트든 1포인트든 차이 나게 하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치를 조금 바꿔 전달해 공표 전에 결과가 유출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이 아닌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라고 한 건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볼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 의뢰자와 조사 일시, 조사 기관, 여론조사 질문지를 함께 봐야 여론을 올바르게 해석,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단체 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명 씨와 관계를 부인하며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강혜경 씨는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문자로 직접 보낸 여론조사 보고서가 확인된 것만 최소 10개입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주변과 공유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기간 공표 여론조사를 미리 받아 주변에 보낸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명 씨로부터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토대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명 씨가 내일 저녁 설 민심 동향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김종인 당시 위원장에게 설문지를 보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 명 씨는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보고하고 이튿날 결과지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뒤인 3월 초에도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명 씨 연락에 김 전 위원장은 5시에 오세요라며 일정을 잡았고 명 씨는 그때 뵙겠다고 답했습니다. 명 씨는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했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가 보낸 3,300만 원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번 진행했는데 그중 최소 8건의 결과 자료가 김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앞서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 칭하며 그의 지시로 오 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과시욕 때문에 자신과의 친분을 부풀렸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식으로 자기가 오세훈이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검찰은 명 씨를 알게 된 경위와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와 김 전 위원장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오늘도 지치지 않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공태현 기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많이 풀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온 지도 100일이 됩니다. 비상계엄 이후 해를 넘기고 계절을 바꿔가며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은 그래도 지치지 않겠다면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응원봉과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탄핵이 돼가지고 파면이 돼서 좀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그냥 다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12월 3일부터 계엄 선포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우울해요. 평일에도 나오고 모든 일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2주일간 계속된 단식 농성을 멈추고 3차 긴급 집중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5일엔 전국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예고했고 27일엔 1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 시민 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는 사이 시민들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서 다음 주엔 반드시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와 오히려 정의를 지연시키고 내란 수객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이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0만 명을 신고한 파면 촉구 집회와 행진이 광화문 주변에서 진행되고 정광훈 목사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탄핵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운명의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꼽힙니다. 왜 그런지 유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본심리에 앞서서 재판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라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 어떡할지 물어봤더니 아직 미정이라며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화요일은 헌법재판소에 예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통령 사건이나 최근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 헌재가 적어도 이틀 전엔 선고일을 예고하고 있어 화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러도 월요일 예고, 수요일 선고가 됩니다. 수요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과 겹칩니다. 또 고3 모의고사도 치러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주변 학교들 임시 휴교를 하기로 한 만큼 이날 선고를 한다면 시험 장소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수요일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7일은 이달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헌재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엔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해왔습니다. 통상 목요일 일정은 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헌재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헌재는 앞선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정당 해산 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해왔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은 주말 직전에 선고해 냉각기를 가졌던 겁니다. 선고일도 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쳐 정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언론에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고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 판단만 남게 됩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에 대한 헌재 판단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첫 법률적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했고 한 총리가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한 총리 측은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복원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결론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한 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조희원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얘기도 조금은 반복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는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헌법 전문가 10명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봤는데요. 먼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순서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순서를 주목했습니다. 탄핵소추 9건 중 선고가 끝난 건 5건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안보다 먼저 접수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끝났죠.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절차적, 형식적 문제를 갖고 공격하는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게 많아서 못하는 것 같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려고 한다면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 등 정교하게 따져야 할 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연락해본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재판관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주도 아니라면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다음 달로 미뤄진다면 적어도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재 8인 체제에서 2명이 빠질 때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후 결과의 정당성 문제도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국론 분열이나 혼란, 폭력 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면 할수록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이 헌재의 결정을 3주 넘게 무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다만 아직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계속 패하고 있는 야당이 또 탄핵소추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한참 만지작거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카드를 마침내 꺼내들었습니다. 최 부총리가 12.3 내란 사태의 공범이란 점,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점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야권의 압박은 3달 전 비상계엄을 훌쩍 넘겨 1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최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한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이 최 부총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전 8패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도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에 나섰다며 일개 정당이 국회 이름을 빙자해 정부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 정권을 잡으면 피해 보복을 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비명계 쓴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에는 동의하지만 시점까지 야당과 공감대를 이룬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하루인데 우원식 의장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결과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 소추가 표결까지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신이 헌법재판관이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 인권단체들의 주장엔 틀린 게 많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전달했는데요. 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권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국가 인권기구 연합 연례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으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도 함께 논의됐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거듭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특별심사를 결정하는 승인소위 위원 4명 중 3명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 등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한쪽만 대표해 틀린 게 많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We detailed our concerns regarding the NHRC case continued support for the president while refusing to condemn the declaration and launch an investigation. 안창호 위원장은 특히 승인 소위 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전달하면서 반대 의견은 아예 제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수 의견이 누락된 윤석열 방어권 결정문 번역본을 전달했다는 것은 인권위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찾아갔지만 답을 피했습니다. 이번에 그 단미회의 가셨을 때는 좀 어떤 면담이나 하고 내용 말씀하시는 그만 말씀하십시다. 안창호 위원장은 앞서 서면 답변서에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세계국가 인권기구 연합은 조만간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사법부가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두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이 본안 판결 전까지 취임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결정이 최근 나왔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취임을 못하는 건데요. 사법부가 묶어도 답답하다는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MBC 문제 처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작년 7월 취임하자마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 전임 위원장 때 시작된 절차를 자신은 의결만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문진 이사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걸었다며 문제가 없는 의결에 트집이 잡혔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시 후보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도 허위 경력 기재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진숙, 김태규, 이인 방통위는 1시간 9분 동안 후보자 83명에 대해 별 논의도 없이 투표만 반복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졸속 임명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취지로 짧게 언급했지만 앞선 1, 2심 모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한 사실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두고는 2인 의결을 해도 파면할 수 없다는 뜻이란 일방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MBC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은 뒤 MBC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 분들께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밝힙니다. 이어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사법부가 묶어두니 답답하다며 이대로라면 전 정권 때 선임된 이사회가 MBC 다음 사장을 선임할 수도 있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부적절한 외압이자 보수의 여전사란 말을 듣기도 했던 이 위원장으로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정 언론의 이사진이 마치 구성이 위법한 듯한 뉘앙스로 글을 올리시는 것 자체가 특정 언론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외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아이디어 공모 취지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가 제동이 걸린 데 대한 소회를 공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언론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지만 세대 갈등이 표출되면서 내란 관련 사안들에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소신 투표를 했다는 30, 40대 의원들이 꽤 나온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는 순간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반대를 뜻하는 빨강과 기권을 뜻하는 노란색 불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합의 처리했는데도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26명과 민주당 3명이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고 당초 협상에서 배제된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 전원도 반대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미래 세대는 사실상 부담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청년으로 분류되는 30, 40대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상으로는 많이 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낼 사람들이 불리한 구조라서 저희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해왔던 당내 특위 박수영 위원장은 60대인데도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미래 세대입니다. 반면 노인빈곤 문제에 더 방점을 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은 은퇴 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반대 이유로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세대별로 또 정책 방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 건데 여야는 모처럼 합의하고도 아쉬운 대목에선 상대 탓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려 그러냐라고 수도 없이 부르짖고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크레딧을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층 반발을 의식한 듯 젊은 의원들을 대거 배치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고 등급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인근 주민 대피령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산불은 오늘 오후 3시 26분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지리산 자락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규모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20분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불길이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되자 산불 1단계 발령 2시간 20분 만인 오후 6시 40분, 가장 높은 단계인 산불 3단계까지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초속 11m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 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합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20대와 진화 차량 71대, 진화대원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청구는 산불이 난 지역 인근에 있는 점동마을과 국동마을 주민 105세대 160명을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오후 6시 40분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20헥타르, 불에 띄인 화선은 9.5km에 달합니다. 해가 지면서 오후 7시 전후로는 헬기 투입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해가 뜨는 내일 아침 6시 30분쯤부터 진화 헬기를 다시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불 현장에는 건조특보나 강풍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초속 2m 내외의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밤 내내 진화 인력이 산불을 따라다니며 화선 확대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조기에 진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 이후 소속사 어도어를 떠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한 뉴진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일명 뉴진스 엄마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요구하다 사퇴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들도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신뢰가 깨져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들이 NJG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 남았다며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구에 대해 법원은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프로듀싱 업무 공백이 생겼다거나 어도어에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속사 지위를 확인받은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소속사 울타리 내에서 계약에 따라 활동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이미 신뢰가 파탄났다며 이의 제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진스 입장에서도 그러한 손해라든지 아니면 나갔을 때 벌어들인 수익을 일부 이렇게 반납을 하고라도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이 불러온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이들의 다툼 속에 잘 나가던 K-팝 그룹은 다시 어도어로 돌아가 뉴진스로 활동할 것인지 법적 분쟁을 감수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오늘로 모두 반려됩니다. 학교별 복귀 마감 시한도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은 소송까지 불사하며 돌아가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오늘까지가 복귀 시한인 고려대 의과대학. 일부 강의실에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보이지만 불 꺼진 빈 강의실이 더 많습니다. 의대 도서관 스터디룸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재학생의 95%가 휴학 의사를 밝혔었는데 학교 측의 엄포에도 거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연세대와 경북대 의대도 오늘까지 돌아오라는 당부에 응답한 학생을 찾기 힘듭니다. 전국 의대생들이 제출해 놓은 휴학계는 의대 총장 협의회 결정에 따라 오늘까지 모두 반려됩니다. 오는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31일 아주대, 한양대 등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복귀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이대로라면 대규모 재적 또는 유급 사태가 예상됩니다. 잘못된 정책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가 갈지 다 예상이 되니까 안타까운 점은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지나버려서 돌아가지 못하는 의대생들이 있을까 봐. 하지만 의대생 단체는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복귀하지 않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의 복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의대 총장과 학장, 의대협회 등은 학칙에 따른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대규모 재적이 현실화되면 의대생들 편에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0대 이상은 이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 우리나라의 의료를 책임질 그런 의사가 될 그런 친구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들은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귀율을 이달 안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재적 인원을 편입으로 채우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식용유 납품업자들을 속여 물건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 보낸 사업자 등록증은 가짜였고 신분증에 적힌 주소는 주민센터 주소였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컨테이너 창고 앞에 업소용 식용유가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용유 등 식자재 도매업을 해온 유민호 씨는 재작년 9월 새로 거래를 트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못해도 늦어도 일주일에 한 팔레트 단위는 결제가 가능하게끔 이뤄드리는 철석같이 믿고 570만 원어치를 보냈는데 입금된 돈은 1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유통 구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형태로 접근을 했고요. 이제 계속 좀 주겠다 얘기만 하고 끌다가 유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용유를 먼저 받고 잠적하는 수법에 속은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3년간 30여 명, 못 받은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남성이 주문한 식용유입니다. 이렇게 쌓인 식용유의 4배 되는 양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로챈 식용유는 팔아 돈을 챙기고 식용유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받고 또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또 거기에 자기가 쓰는 컨테이너도 보여주고 하니까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김 씨가 보여준 사업자 등록증은 상호와 업종만 교묘하게 짜깁기한 가짜였습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글씨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뜻밖에도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나옵니다. 실제 거주지를 1년간 신고하지 않으면 이른바 거주 불명자로 분류돼 주민센터가 주소지가 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거주 불명자로 1년이 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주민센터 주소로 옮기는 내용으로 보통 있거든요. 경찰은 지난해 김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낸 진단서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 씨는 지금도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식용유 납품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인 영국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이 인근 변전소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히스로 공항 측은 금요일 하루 종일 공항을 폐쇄한 데 이어 앞으로도 며칠 동안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로 공항은 세계 2위의 국제공항으로 이번 폐쇄로 수십만 명의 승객이 여행에 차질을 빚고 최소 1,300여 개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이던 중국 홍콩항공 여객기 안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페트병 생수를 모아 간신히 불을 껐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000m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항공기 복도에 흰색 연기가 차올라 있습니다. 수화물 선반과 천장 틈 사이로 빨간 불꽃도 보입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갖고 있던 생수와 주스까지 부어가며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后面的乘客往前面的乘客传递水，然后一直在那儿浇水，防止二次起火。 당시 기내에는 승객과 승무원 16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항저우를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푸저우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在空中我们真的什么都做不了，我只能一直祈祷我们能安全降落。整个 항공사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은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도 이륙을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탑승객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동체를 절반 가까이 태우고 꺼졌습니다. 배터리를 전용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있어요. 방염 소재로 된 그런 파우치들을 걔네에 배치를 해서 거기다가 보관하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하다. 휴대용 배터리 반입 규정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에어부산 화재 이후 한국 항공기에는 좌석 위 선반에 배터리 보관이 금지됐고 싱가포르 항공은 아예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짐바브웨의 수영 영웅인 코번트리 현 IOC 집행위원이 당선됐습니다. 여성 최초이자 첫 아프리카 출신 위원장입니다. 역대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코번트리 현 IOC 집행위원은 1차 투표에서 전체 97표 가운데 49표로 정확히 과반을 넘기며 새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코번트리는 아테네와 베이징 올림픽, 여자 배영 200m 2연패를 포함해 올림픽 메달 7개를 따낸 짐바브웨의 수영 영웅인데요. 최초의 여성이자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처음 IOC 위원장에 올랐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is decision today is showing that universality and that globalness of our movement. 유승민 회장과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코번트리. IOC 선수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어 국내 체육계에서는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K리그 대전의 18살 공격수 윤도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새 팀에는 올 여름 합류할 예정인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가 풀리자마자 공기질이 탁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도심 전체에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온통 뿌였습니다.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먼지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는 따뜻하다 못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것은 내일과 모레 전국의 최고 기온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내일은 동해안과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 내륙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 대구와 밀양 25도를 보이겠고 모레는 서울 23도, 밀양 26도까지 올라 5월 초중순 같겠습니다. 이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동쪽 지방의 대기는 건조해져 있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하실 때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끼겠고요. 낮에도 먼지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7도, 강릉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포항과 대구 25도, 광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젊은 국회의원들이 기성세대의 미래세대의 약탈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연금 개혁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국면을 해결 못하면 아예 연금이고 뭐고 그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야 젊은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훨씬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